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예, 뭐 벌써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쵸? 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 이거 아이디 봐서는 이름을 몰라요. 모르는데 줄리06, 예, 닉네임이 빅루석? 그게 뭐죠? 빅루석이 뭐예요? 예, 그리고 아이디가 이게 뭐죠? GOGMD3? 예, 참, 뭐 의미 모를 아이디가 많습니다. 근데 블루동키, 예, 파란 당나귀네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산업동향 브리핑 중에서, 이제 생활안전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자, 뭐 그 전에 앞서서 예, 또 잡담 좀 해야죠, 그쵸? 예, 왜냐면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불금인데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쵸? 어제만큼 쌀쌀하진 않고 따뜻하고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저 뭐죠? 햇빛이 좋아서 이 공기도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썩 괜찮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밤에는 좀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예, 그래도 이 따뜻한 기운 받아서 예, 모두 다 예, 아주 행복한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자 오늘 제가 좀 차분하게 예, 좀 진행해 볼까요? 예, 뭐 빅누석이 두 분인가요?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예, 예, 저기 채널을 두 개 들어오셨나 보네, 그쵸? 자, 자 잡담들 나누시고요.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그동안 이 4차 산업의 어떤 그 기준을 둬서 우리가 이 정부가 이 신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국가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 한 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제가 예, 매달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이네요. 그쵸? 예. 그동안 뭐 스마트홈 비즈니스도 했고 컨텐츠 했고 뭐 의료기기 에너지 산업 4차 산업혁명과 지역 산업 육성 방향 뭐 VR AR 기술 현황 그리고 마이스 산업 현황 등등등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별풍당나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생활 안전 산업인데 뭐 사실 이게 하자면 참 많습니다. 예, 주제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신제품을 갈구하고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성장을 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참 방향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구개발 관련돼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제 의견으로는 연구개발 컨설팅에서 방향 설정을 해주는 이 중요한 좌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좀 지루하신 부분이 있는 것을 중간중간 좀 다른 것도 넣어드릴 거예요. 넣어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보 보안에 관련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근에 중소기업청 SM택에서 한번 협약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협회 대표, 멘티기업 대표랑 같이 직접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걸 원하시면 그걸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이미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뭐 여기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써주세요. 써주시면은 제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루하지 않다고요. 예, 약간 변태 아니세요? 변태신 것 같은데. 예, 뭐 이 방송이 둘 다 해달라고요? 동시에는 안 되고. 뭐 그럴게요. SM택의 협약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제가 그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재밌어요. 재밌는데 사전에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멘티기업 대표들이 미스를 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세 번을 다 해봤는데
자꾸 까먹고 준비사항을 까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멈추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미리 우리가 이 컨설팅이잖아요. 그쵸? 자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또 전수를 다음 시간에 그거 해드릴게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정보 보완 하려고 제가 신청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SM택에서 협약 진행을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생활안전 한번 해볼게요. 생활안전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시나요? 생활안전, 안전한 생활이 떠오르죠. 그쵸? 예. 저는 뭐 생활이 이렇게 안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면, 예, 밤에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시속 200km 정도 달립니다. 예,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1년 탔는데 6만 km 탔어요. 차를. 타이어가 걸레 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갈았어요. 제 차가 그랜저인데, 죽어가고 있어요, 차가. 차가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요즘에 좀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도 잘 갈아주고, 타이어도 교체해주고, 예, 세차를 안 했으면 더럽긴 한데, 예, 잘 타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 생활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모험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 생활 안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성장 산업에서 생활 안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우리 생활에 뭔가 안전한 이 생활을 이렇게 주는 인 것 같아요. 근데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요걸 좀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넓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신성장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와 결부되어 있냐면은 주로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과 결부가 많이 돼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지식 기반, 그리고 정보 기반,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그 정보들을 관리하고 시스템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예측하고 방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동종의 업종에 있다 그러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좀 충분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건 핵심 성장 기술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강의 드렸습니다. 보니까 다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 하진 않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생활안전산업에는 이렇게 6가지의 산업군으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이것만 된다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요게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주로 평가를 하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 개발을 하고자 하면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정해서 올린 거예요. 첫 번째가 지능형 주차 관제 시스템. 예. 그 다음에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실시간 전환관리 시스템. 지능형 화재 안전 대응 시스템.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가정용 건강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주차, 그리고 식품, 재난, 화재, 그리고 유해물질, 그리고 가정 응급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주차는 말이 주차지 사실 주차의 범주를 넘어선 부분도 있어요. 자, 보면요. 자, 지능형 주차 관제 시스템이 뭐냐? 보시다시피 영상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상으로 체크된 정보나 센서를 통해 체크된 정보를 통해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이건 아주 흔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차량 인식 등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해 주차장 출입 통제, 그리고 주차 공간의 주차 유도, 주차 위치 확인, 주차 요금 정산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OCR OMR이라 그래서 문자를 인식하는 어떤 형태를 인식하는 그 시스템은 이미 도입이 돼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죠.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만 시험 볼 때만 해도 OMR 카드에 답안을 적고 그랬어요. 모의고사 볼 때. 예. 저는 주로 고민하지 않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봐서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숫자로 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적기도 하고 패턴을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그쵸? 오답을. 전 또 기가 막히게 정답만 피해 갑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거를 이제 주차에다가 접목한다는 얘기예요. 차량에다 접목한다는 얘기인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사용되는 범위가 그 차량 번호판 기반 주차 출입 통제, 빈 주차 공간의 주차 유도, 주차 위치 확인, 자동 주차 요금 정산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 그 합동 과태료 체납 단속을 합니다. 도로에서. 걸려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뭐가 있냐면은 작 도로에다가 카메라 착 깔아놓고 경찰이 이게 그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번호판에 딱 찍히면 그 차가 과태료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해요. 아주 뛰어난 놈이죠.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과태료 밀리거나 이 벌금 안 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여튼 내야 되는 거 안 내고 그러면 딱 잡아내서 바로 그 앞에서 그냥 부과를 합니다. 피해갈 수 없죠. 그쵸? 빅브라더가 따로 없어요. 요즘에는 카메라 하도 많고 인식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는 대번에 아주 쉽게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미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주차장에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동일한 기술입니다. 동일한 기술이고요. 이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숫자와 문자를 인식한다는 얘기죠. 인지한다는 얘기죠. 도형도 인지하고, 차량의 형태도 인지하고. 좀 더 발전을 하면 이게 대형차냐, 소형차냐, 중형차냐부터 시작해서, 색깔도 아마 이제 인지가 되겠죠. 색깔 인지는, 사실은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색깔 인지는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컬러를 이제 출력하는 기술도 있지만 색깔 인지는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미 상용화가 돼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거나 좀 더 쓸모있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내면 되는데, 스마트 파킹 시스템, UCT 스마트 주차장에서 파주운전 UCT도 있고, UCT 건설한다고 많이 하죠. 유명무실하게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는 없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주차관제 시스템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10분이 몰려 들어오시네요. 저기, 예. 지각생이에요, 지각생. 지각생 오셨는데, 예, 언제든 지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방이 좁아서 다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쵸? 자, 근데 이 주차 관제 시스템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죠. 우리 많이 들어가면 번호 카메라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탁 번호 뜹니다. 그쵸? 그래서 인식되고 나올 때도 그렇고요. 제가 한 번은 근데 그게 오류가 생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카메라로 번호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겨요. 내가 한번 이 협회 주차장에 차를 냈는데 제가 들어와서 2시간도 안 돼서 차를 빼려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루 요금 2만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 들어온 지 2시간도 안 됐다. 그랬더니 2시간 됐다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관리실 딱 안을 들어봤더니 정말로 내 번호판이 나오면서 아침에 들어와서 이 하루 종일 있다 나간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죠. 나 카메라에 다 찍혀있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무슨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자기는 모르겠고 그 관리소장한테 전화해보여. 늦은 시간이어서 전화를 했더니 일단 그냥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줬더니 연락 안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죠. 사실은 번호 인식의 오류이거나 시간의 인지의 오류죠. 사실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오류입니다. 번호 인식이 오류가 됐다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까 번호 인식은 제대로 됐어요. 번호는 똑바로 내 번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온 시간이 잘못됐더라고요. 난 그 시간에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잘못 인식됐다는 건 내 것만 그렇게 됐다는 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차들이 다 똑같이 만약에 시간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안 돼야 되는데 내 것만 잘못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오류를 줄이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게 숙제긴 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요즘에는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주차 빈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그 천장에다가 이렇게 등을 달아놓죠. 그래서 빨간색이면 주차 중, 파란색이면 빈자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런 시스템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주차장에 빈 공간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빨간 공간, 그러니까 차가 있는 공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비어있다는 걸 자동 인지시키고, 차가 오면은 어디로 가셔서 안내해주는, 아직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시스템. 근데 아마 이제 시험 중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량의 위치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즘에
아주 그 내가 기가 막힌 앱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 그 박태준 전문위원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그 파크히어라는 그 플레이스토어나 그 앱스토어 가시면은 파크히어, 예, 발음 좋죠? 죽이죠? 파크히어. 근데 박희열이라고 쓰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회사 자체에서 박희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앱을 찾아보시면 그 내가 가는 지역에 주차장을 미리 예약할 수가 있어요. 하루면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예, 그런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정보죠? 예,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이 들어가겠죠. 사실은 이거는 차량 번호판 인지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차량 번호판 인지라기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의 어떤 도형이나 문자를 인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차량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니까 노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인지하는 그 인지 각도나 에서 카메라 찍히면 거기서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그 광역 빅데이터 실시간 차량 번호판 인식이 최종 목표로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차량에 때로 있어요. 때로 몰려 있다. 근데 거기를 카메라가 싹 스캔을 해요. 그 다음에는 번호판 싹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때로 몰린 차들을. 아주 편리하죠, 그쵸? 예. 뭐 별로 편리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편리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예. 왜냐하면 범죄 차량을, 그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범죄 차량을 인지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로 위를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수천 대 수만 대가 지나가잖아요, 그쵸?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그 오는 차를 그 각 레인별로 카메라가 있어서 오는 차마다 전부 다 번호 인식을 해서 저거를 합니다. 그 뭐죠? 그 구간 단속 있죠? 과속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요. 번호 인식을 해서. 근데 이거가 좀 개념이 틀려요. 그건 차들이 레인을 따라서 그 레인에 해당한 카메라 앞으로 진입해 오는 차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대의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을 비추고 있어요. 그럼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다 인식한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이런 기술 아마 만들면요 획기적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범죄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대포 차량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 차량도 있고, 그렇죠? 경찰도 외우고 다니진 않죠. 경찰들이 보통 순찰 들면서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변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읽고서 그 번호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을 해요. 잘 모르셨죠? 그거 합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범죄 단속을 하기도 해요. 그냥 휙 지나다니는 것보다는 길 끊는 차들 번호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이상 유무가 있냐, 대포차냐, 범죄 차량이냐, 아니면 도난 분실 차량이냐, 이런 것들을 추적하게 되죠. 그런 업무들을 경찰들이 해요. 근데 그것도 무작위로 막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편안하겠죠. 경찰은 피곤하겠지만, 근데 우리 사회는 안전해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 통합으로 운영하고 정보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쵸? 여기에서 이 주차 관제 시스템의 가장 최종 부품은 뭐냐면요, 스마트 모빌리티와 통합되어 주차 관제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 환경 연계에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주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차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 관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수만 대의 수천 대의 차들을 한 번에 번호판을 인식을 하거나, 혹은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난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있으면 고속도로 차량하는 있는 차들 중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있으면 찝어내는 거야. 요즘엔 차량에 그런 센서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차에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경찰이. 세워서 졸음운전 찾아주는 거죠. 예, 경찰이 참 바빠지겠어요, 그죠? 예,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죠? 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과 그리고 통합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을 나누고, 핵심 기술은 여기서 이제 많네요. 그쵸? 뭐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써 있네요. 그쵸?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관심 가게 볼 만한 게 뭐냐면, 통합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에 보니까 광역 지자체, 여기 지자체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 지역 걸쳐서 산재에 있는 주차장들의 관리 정보,
이게 뭐냐면은 그 정보를 하나 더 모아서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장을. 음, 음, 이런 걸 왜 하죠? 이런 걸 뭐하러 하죠? 예, 하여튼 이런 건 회사가 할 수 있는데 뭐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은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음식이 참 민감하죠. 사람들 먹는 거에 있어서 참 민감합니다. 그 식중독, 특히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그 식중독 발병하는 국가 순위로 몇 개의 손가락에 꼽아요 사실은. 식중독이 그만큼 많이 발병합니다,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은 거의 아열대성 기후와 같이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나오죠. 35도까지 올라가죠. 대구 같은 데는 4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낮에. 제가 태국을 한번 갔었는데 태국에서 낮에 42도더라고요. 42도. 근데 거기 나갔다가 2시간도 안 돼서 후퇴했어요. 다시 호텔로 왔어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얼굴이 완전 타버려서 화상을 입어서요, 얼굴에 수포가 일어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5도 40도라는 기온이 살인적인 기온이죠 사실은. 또 그 안에서 이 퍼지고 그 습한 환경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뜨거우면서 습해요.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하지만 그게 뜨겁지는 않고 그때 습하지는 않아요. 그 뜨거우면서 습해요. 뜨거우면서 습해. 이게 정말 살인적인 거예요. 습한 환경에서의 세균의 번식과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여름에는 식중독을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장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식중독하고.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 장이 안 좋은 경우 뭐 신경성, 스트레스성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세균 때문에도 그래요. 세균 때문에 장이 되게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 식중독에 자주 걸리는 나라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식품 유해요소 검출 기술, 그러니까 검출하는 기술, 뒤에 한번 저기 범위를 볼게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 유해요소 검출 기술하고 유해요소 제거 및 살균 기술. 검출했으면 제거 살균을 해야죠. 그쵸? 그 식품 유통이력 관리 통합 기술, 이거 당연히 해야죠. 유통이력, 식품 유통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식당들이 옛날에 그 양심이 없는 식당들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가지고 막 요리도 해서 팔고 그랬죠. 아주 이거는 먹는 거하고 장난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엄벌에 쳐야 돼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먹는 거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예, 우리 그 멘티 기업 중에서도 혹시 그런 기업 있으면은 컨설팅 하지 마세요.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양심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먹고 없어지는 것이고, 먹고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품이라는 것이 먹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칩을 내장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포장 혹은 운송 수단 혹은 보관 수단에 이 센서, 이거를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뭔가 조치 취해 줄 수 있는 센서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 스마트 도시락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우리 제가 이제 관심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 필름이나 화학 성분을 통해서 필름이나 섬유의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지금 다행히 발달했는데 한여름에 김밥을 저희가 소풍 갈 때 많이 싸갑니다. 저는 우리 제 딸만 셋인데 딸들이 아직 어려요. 초등학생들이라 이제 나이는 좀 있지만 머리가 하얗습니다. 근데 딸들이 좀 어려요. 예. 완전히 스위터들이죠. 진짜 막 녹죠. 예. 딴 데로 샜는데 하여튼 딸들이랑 이렇게 소풍 가끔 나가요. 주말에. 별로 그러게 안 생겼지만 가끔 소풍 나갑니다. 딸들이랑. 근데 김밥하고 과일을 좀 이렇게 싸갖고 가는데 김밥은 쉽게 상해요. 아침에 싸면 점심때 상해요. 보통 시들하고요. 금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팩을 밑에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스백에다가 보관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오래 가죠. 근데 사실 여기다가 그냥 테이프 형태 하나만 센서 역할을 해주는 색상 변화 테이프 정도만 하나 붙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놈이 상했다. 그럼 분명히 거기서는 어떤 가스가 발생한다든가 세균이 번식한다든가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인지해가지고 얘가 색상이 변한다든가 그런 거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 만들죠? 내가 만들까요? 특허내서?
특허를 찾아보면 그런 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근데 상용화가 돼서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말 그 필요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특히 여름에 아이들 먹는 식품에. 그리고 이제 그 식품의 어떤 그 신선도를 측정하는 그 장비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전문화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뭐 사실 그런 것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혹은 야채, 그 상한 유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핸드피스 정도,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바이스 정도 하나 개발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먹는 거 갖고 워낙 장난들 많이 치니까. 그쵸? 그런 거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뭐 사실 식중독 예방도 많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예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가지 제가 갖다 써놨는데, 뭐 GPS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 유통되는 그 식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다든가 하는 것도 뭐 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밭뛰기로 재배 계약을 해서 재배하는 과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왜 농약 살포하거나 뭐 너무 이제 강력한 비료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못하게 관리하면서 그 재배한 거를 좀 좋은 가격에 산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요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있어요.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못 쓰죠. 그렇다고 뭐 농수산물 도매상 쓸 수 있나요? 시스템 비싸고 못 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용성 면에서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 실용성을 좀 중시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테이프 하나라도 붙이면 음식이 상하면 자동으로 색깔 변하게 만드는 거, 먹지 못하게. 예. 제가 음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고 음식을 이제 상한 거 안 상한 거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좀 애매한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 먹어도 될까 말까 싶을 때 그걸 어른은 인지를 해서 버리는데 애들은 그냥 먹어요. 그러면 장염 걸리고 식중독 걸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참 괴롭죠,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기둥에 보시면은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 식중독 발생 사전 예측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워낙 식중독 다발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연구개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이프 하나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예, 좋은 아이템이에요. 써먹으세요. 예, 저는 막 드려요. 그냥 이렇게 써먹으세요. 뭐 아이디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좋은 아이디어 드릴 테니까. 예, 저랑 친하게 지시면, 예,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기술은 주로 센서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센서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사실 불만적인 게 뭐냐면 항상 어떤 고기술을 이용한 센서 기술을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 고감도 감지 센서 기술. 예? 보면 식품 이물질, 금속 비금속, 고감도 감지 센서 기술, 유해균 검출 센서 기술. 예.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야 이거 정말 센서 기술에 이 뭔가 좀 특화된 기업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파우치 포장백 만드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왜냐면 파우치 포장백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이블 아직 붙여 나오는 거죠. 상했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FID 태그를 이용하는 기술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좀 실용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ICT 기술과의 융복합화가 최종 목표예요. 이거 뭐 의미 있습니다. 사실은 ICT 기술과 융복합화가 의미 있어요. 의미 있는데 식품이라는 거는 전문가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반 대중들이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머리를 굴려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핵심 분야 기술은 뭐 읽어보세요. 뭐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도움될 만한 내용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기업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좌표가 돼줍니다. 실시간 재난관리 시스템. 예, 이것도 이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죠.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보다 인재로 죽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자연재해 사망자보다 인재로 사망한 사람 수가 더 많아요. 정말 웃겨요. 그쵸? 태풍이 오고 산사태가 나고 막 난리 부르스 쳐도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의 사망자지만 인재로 일어난 사고는 수백 명씩 죽죠, 한 번에. 참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참 그래요. 아주 씁쓸한 일들이 많죠 실제로. 자 어쨌든 자연재해나 뭐 사회재난, 인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이미 미리 포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이 ICT와 융합이 되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ICT 아시죠? 정보통신기술과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난정보라는 거는 빠르게 확산될수록 그 예방효과가 높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재난정보는 빠르게 확산될수록 그 예방효과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빨리 유관기관이나 혹은 그 관련 있는 다른 그 피해를 또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주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몇 년 됐죠 나온 지가 재난경보 시스템이라고 핸드폰으로 와요. 문자 가끔 굉장히 큰 알람이 울리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 뭐 태풍 오기 전에도 오고, 그쵸? 폭염일 때도 재난주의 경보가 오고, 그리고 이제 그 폭설이나 그리고 아주 그 추울 날씨에도 그런 그 정보가 오죠. 그건 아주 그 유익한 정보입니다. 사실은 뭐 사람 너무 놀래켜서 그렇긴 한데 유익한 정보예요. 그런 정보들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용성이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쓸모가 있죠. 이 재난관리 시스템의 범위는 그래요. 자연재난 반복지역, 건설공사장, 플랜트시설, 노사업시설, 안전관리 계측 및 모니터링 기술, 계측과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관리 기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관리 기술이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가 밑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활용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놈이 어떤 이미지 캡처를 한다든가 어떤 그 현상을 파악을 했다, 진동을 느꼈다, 그럼 그거를 분석해서 이것이 위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알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그 자연재해로서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뭐 큰 지진이나 뭐 태풍이나 뭐 해일이나 이런 게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불행한 건 아니죠. 다행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데이터를 충분히 추적할 만한 그런 기술이 기회가 많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그쵸? 그 경주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좀 세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다 대피하고 그랬죠. 아파트에서. 대한민국 고층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고층 아파트 별로 없어요. 유럽 프랑스 파리 가잖아요. 그럼 개선문 주변에 에펠탑인가? 개선문 주변에 보면은 고층 빌딩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싹 다. 거기는 그 전망을 막을 수 있는 건물은 다 전부 다 못 올리게 해놨습니다. 스위스 수도 베른에 가면요, 그 마찬가지로 그 베른데 성당 가면 거기 제일 높은 첨탑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줄 둘러보면은 그 고층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200년 300년 전에 지금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땅은 좋고 인구는 많아지니까 이제 고층으로 올리는 기술이 발달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고층 건물들에 대한 지진을 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야겠죠. 그쵸? 사실은 건물 자체가 견딜 수 없다면 사람이 빨리 피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경보 발령하고 재난정보를 확산이라고 했네. 확산 기술입니다. 확산 기술. 확산 기술. 빨리 알려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은 잘 돼 있는데, 참 미련맞고 멍청하게도 이 구축된 시스템을 잘 활용을 못했었어요. 못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구축된 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결정자들이 게으르죠.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재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서,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쵸? 눈앞에서, 그렇게 뻔히 보이는 눈앞에서 희생을 치렀던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을 할 줄 모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119 종합방지센터 해가지고 서울 종합센터 통합운영 시스템 해가지고 쭉 있죠. 여기 실제로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시스템 통합된 게 오래지는 않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그런 게 있는데 119, 112 따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번호가 하나로 일어나야 됩니다. 119, 112 따로 하지 말고요. 간접신고 112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일어나 시켜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걸어서 무슨 신고다를 보고 상담자가 바로 그 해당되는 관할 뭐 소방서든 경찰서든 뭐가 됐든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따로 돼 있어. 이게 좀 그래요. 불편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아래 보시면 스마트 빅보드라고 하는 재난 지역이나 어떤 해당 지역에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은 지도상에 이게 GPS로 표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눈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뭐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많은 기술들이 접목이 이미 되고 있어요. ICT가 이미 접목된 상태죠.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119 통제 센터인데 관리를 다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종합지방센터예요. 방지센터일 거예요, 아마 여기가.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기술은 많아요. 이게 재난이라는 게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불, 산사태, 폭설, 그리고 강우, 태풍, 바람, 해일, 지진 너무 많습니다. 예, 재난이라고 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라이들도 있죠. 예, 막 갑자기 무지하 폭행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총 들고 나서 폭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처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그냥 보세요, 한번 나중에. 재난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죠.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미리 방지 혹은 빠른 조치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별 힘 못 쓰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 무서워서 애들 배 태워가지고 수영여행 보내겠어요. 예. 자, 그리고 지능형 화재 안전 대응 시스템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뻔하죠. 딱 보니까 지능형 화재 안전 불 나는 걸 예측하고 방지하고 정보 처리하고 확산시키고 하는 기술이겠구나. 맞습니다. 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ICT와 센싱 기술을 갑니다. 센서를 제가 초반에 올해 4월달에 강의할 때 센서 기술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말 포괄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여기 센서가 또 나오죠. 여기서도 계속 센서 얘기가 나옵니다. 센서 기술은 사실은 모든 만들어진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가장 최전선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최전선. 왜냐하면 이놈이 감지를 하고 느껴야 되니까. 그쵸? 그게 센싱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주 좋죠. 센싱 기술, 센서 관련돼서 개발하는 기업이 있으면요, 꼭 컨택해 가지고 협약 맺고 진행하세요. 할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센서 기술은. 예. 영상 기반, 범인의 영상 기반 화재 감시 기술. 그쵸? 센서 기반 화재 감시 기술, 화재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 이거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죠. 웬만한 건물 천장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화재 감지하고 연기 감지해서 자동으로 물까지 뿌려주죠. 그쵸? 살수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는 건 간단히 두 가지를 넣어놨고요. 하나는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감지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문화재 방제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박물관, 전시장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거는 프로세스 어떻게 센싱이 되고 정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화재 방지 그리고 화재 진압도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개이 만든 거긴 하지만 현대로템에서 만든 무인 화재 진압 차량, 그쵸? 실제로 화재 진압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살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 이용해서 조절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상상도입니다. 예.
요거는 구조를 보아하니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요. 딱 보니까 그쵸? 사람이 안에 탑승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로봇팔이 달려 있어가지고 장애물을 치울 수도 있고 물을 할 수도 있네요. 그쵸? 인명 구조에도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카메라 화면에 소화가 된 상태와 화재가 된 상태를 따로 카메라가 인지를 하고 있죠. 이거 다 좋은 기술이죠. 이거 아주 필요한 좋은 기술입니다. 화재가 되고 있는 분들은 화재의 방향에 따라서 카메라가 인지를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사각형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기를 따라서 이제 녹색으로 사각형 표시해야 되는데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 가면요. 이게 아직 뭐 실용화되지는 않았겠지만 화재 현장 갔을 때 요즘에 방화문을 많이 설치하죠. 그 집들 보면 요즘 짓는 건물, 호텔, 그 큰 건물, 아파트도 요즘에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화재가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불행하게도 밖에서 이 안에 화재가 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분노의 역류란 영화를 보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방 안에 굉장히 그 방화벽이 돼 있고 방화문이 돼 있는 그 방 안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났는지. 어느 정도 경우에 불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안에서 타고 있다 보면 실내의 산소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쵸? 산소가 부족해요. 그럼 불이 그냥 꺼지는 게 아니고요. 밖에 있는 산소를 끌어갑니다. 끌어가다가 만약에 그 조그만 구멍이 생기거나 문을 갑자기 부술 경우에는 폭발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는 공기가 차단된 굉장히 밀폐된 상태에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고 굉장히 강한 흡입력으로 바깥의 공기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뭔가 충격을 가해서 문을 부신다거나 그러면 갑작스러운 공기 유입으로 인해서 이놈이 빵 폭발을 해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런 카메라로 감지할 수 있게 한다거나 참 그런 건 괜찮죠. 그쵸? 손을 대가지고 열을 감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사실 뭐 영상과 센서 장치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과 센서 장치. 그 다음에는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역시 ICT 기술과 융복합화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 화재 부분에서는 이렇고요. 이거 외에도 뭐 화재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대응하는 기술,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응하는 기술, 즉 화재 진압하는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지능형 화재 안전 대응 시스템 핵심 분야 핵심 기술은 뭐 영상 화재 감지 기술, 센서를 통한 화재 감지 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등등이 있습니다. 예, 한번 꼭 보도록 하시고요. 뭐 내가 관리하는 기업이 이런 분야에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유해물질이라 하면 참 다양하죠. 그쵸? 예. 밀폐된 방 안에서의 방기도 유해물질이죠. 그쵸? 아주 독한 가스죠. 그게 그 메탄올, 에탄올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쵸? 유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유해물질을 노출 감지하고 노출 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진단, 확산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휘정보 시스템과 연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 및 알람 기술을 말합니다. 뭐 당연히 센서가 들어가죠. 여기도. 그쵸? 보면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생화학적이고 과학적인 센서 기술, 유해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감지 센서 네트워크 기술, 누출 확산 경보 및 알림 기술, 유해물질 통합 방지 기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해물 운송 정보 수집해가지고 GPS 따라가지고 이렇게 운송하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시스템이 잘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악취 감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재밌죠? 이게 그 현재 상용화된 건 아니고 그 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시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어떤 악취가 발생하면 그 악취를 감지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시험 운영에서 악취 감지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용될 때는 뭐 가스 얼마 전 울산에서도 사실은 그 무슨 가스죠? 굉장히 그 독한 가스인데 안 좋은 그 작업자들 2명이 죽었죠. 그게 누출돼서 한번 비상에 걸렸었죠. 예.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은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칼칼하네요. 미리 감지를 해서 뭔가 조치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그쵸?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 게 이건데요. 필름형 누출, 누수, 누액, 이걸 그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센서라서 그 전자정보로 전달이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안에는 이제 그 센싱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모듈이나 어떤 그 모달리티가 이제 부착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기술로 따지면 당연히 센서 기술, 예, 중요하고요. 네, 이 센서 느끼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그 맡고 있는 냄새가 짜장면 냄새인지 뭐 짬뽕 냄새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계 이놈들은 그 센서들은 이놈의 냄새를 맡고 나서 이놈이 인체에 치명적인 것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가스 종류의 것인지 어떤 유해 물질인지를 판명을 해내야 되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대응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기술 센서 기술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성분이 어떤 거가 있다라는 걸 다 파악을 해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종류의 가스가 누출될 거라고 미리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방대한 데이터도 아마 이제 이렇게 그 빅데이터도 필요하겠죠. 역시 이것도 ICT 기술과 융복합이 최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보통신기술과 이게 접목이 돼서 정보기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시키고 미리 피해가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감지기술, 분석기술, 그 모니터링 및 반제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보면은 가정용 건강 응급 대응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홈헬스케어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홈헬스케어와 관련이 있는 거고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막다트릴 수 있는 응급상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아이가 뭐 다치는 상황 그리고 심장마비 그리고 혹은 뭐 뇌출혈 뇌졸중 그런 것도 있죠. 뭐 다양합니다. 사실은 목욕탕에서 비누 밟고 넘어 자빠져가지고 뭐 허리 걸칠다든가 대퇴골이 뭐 걸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는 사실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처 부분보다도 대처도 대처지만은 이거를 빨리 응급상황을 확산시켜서 이렇게 알려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생체 신호 환경 측정 기술 센서 포함. 여기 가정건강응급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만 쓰진 않아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생체 신호 환경 측정 기술 센서 포함해서 이 기술이라는 거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디 뭐 지하 벙커나 지하 터널을 뭐 작업한다든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혹은 뭐 그 군인들 포함이 되죠. 그렇죠? 잠수부들 포함이 됩니다. 다 되죠. 우주비행사들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정보검출 관리 서버 기술, 응급상황 대응 기술, 원격관리 통합 시스템 기술. 원격관리 통합 시스템 기술이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뭐 흔히 보셨죠? 하도 뭐 이제 뭐 매스컴에서 나오고 전시회도 있고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바로바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정보 많이 보실 거예요. 밴드형 그쵸? 그래서 맥박 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생존 여부를 바이탈 사인 중에 가장 쉽게 이제 채택할 수 있는 맥박이나 이제 혈류의 흐름을 통해서 생존 여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또 이제 그 네이 같은 데다가 조끼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센서를 하나 달아서 심장박동 측정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체온도 측정도 하고 상태가 어떤지도 측정할 수 있죠.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이런 건 그냥 쓸모가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상용화가 빨리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밀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밴드는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밴드 활용되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신세동기라 그런가요? 그 전기로 충격 주는 거 심장에 뭐 그것도 가장 중에 있고요. 사실은 그 119에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적십자에서도 하고 그런 데 가서 받으면 수료증도 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응급상에 많은 부분 대처할 수, 저도 받았었는데 그 응급상에 많은 부분 대처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심폐소생술은 할 줄 알아요.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할 줄은 알아요. 쓰러지기 전에 저한테 달려서 쓰러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수생술 해드릴게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뭐 가벼운 찰과상 처치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보면은 가정건강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보면은 이제 홈헬스케어 기술이 있고요. 뭐 센서 서버 기술 들어가요. 그리고 홈 응급 상황 대응 기술, 예, 심장 제세동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심장 제세동기도 들어가 있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아요. 예, 근데 뭐 이것만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단 지원 시스템, 원격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예, 역시 ICT 기술과의 융복합화가 최종 목표입니다. 뭐 ICT를 너무 미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 ICT 쪽으로 모든 게 흘러 들어갑니다. 예.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다 모든 게.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홈헬스케어 기술 뭐 이런 거 있고요. 예,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보신 이러한 그 생활안전 산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과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저기 뭐죠? 그 신성장 아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등등 예. 중소기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익 있게 보시고요. 내가 관리하는 기업이 생활안전 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근데 요 산업군하고는 관련이 있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 전문 기업이라고 보통 부르는 기업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그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접목해서 만들 수가 있죠. 내가 못하면 컨소시엄 해주면 됩니다. 예. 뭐 대학기관 연구기관들 그 한 동종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게 보시면은 예,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예, 과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는 주로 이제 연구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상용하는 과제라기보다는 실험하는 과제들이 많죠. 그리고 G포업이라고 하는 기업지원 플러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들어가시면 그 기업에게 지원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Government for Business죠.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좋은 용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시간만 내시면 돼요. 시간만. 다음 시간은 이제 정보보안 산업 동향 브리핑을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그 성원으로 힘입어서 그 SM택에 협약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발표를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해봤어요. 그리고 자료 다 모아놨고요. 24일입니다. 11월 24일이고요. 시간은 금요일 오후 4시 똑같이 합니다. 다음 주에 많이 참석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실무에 그리고 기업을 사전 지도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꼭 참석하셔서 같이 예, 그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가 자꾸 오네요.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뭐 특별한 계획들 있으신가요? 예, 저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냥 좀 드라이브나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바람 좀 쐬이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좀 그러려고요. 그래서 인생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뭐 불금이라고 화려하게 보내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뭐 이렇게 좀 친구도 연락이 되는 친구 있으면 좀 만나도 보고 뭔가 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예.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 냄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꼭 행복하고 아주 풍요롭고 재미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